미국에서 노예 번식 농장이란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1885년 버지니아의 한 농장 사무실에서 낮은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젊은 여성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립니다. 두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주인, 다른 한 명은 딥사우스에서 온 노예 상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른 종이가 스치는 듯합니다. 좋은 물건이군, 그가 말합니다. 튼튼한 골반에 번식하기 딱 좋은 나이야. 깃털 페니 장부의 뻣뻣한 페이지 위를 긁습니다. 그는 그녀의 치아, 키, 예상되는 출산 능력을 기록합니다. 그녀의 미래는 그녀의 기술이나 정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일 떨어진 목화밭을 위해 그녀의 몸이 강제로 생산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고립된 잔인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의도적인 국가적 전략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자유를 위한 외침에서 탄생한 국가가 어떻게 이윤을 위해 인간을 사육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 무역 금지라는 도덕적 승리가 왜 더욱 끔찍한 국내 악몽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경제적 폭발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단순한 발명품, 끔찍한 인간적 대가를 요구하게 될 기계를 만나러 말이죠. 미국을 바꾼 소리는 단순한 기계적 리듬, 부드럽고 꾸준한 긁는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무 손잡이가 돌아가고 그와 함께 작고 날카로운 갈고리로 박힌 드럼이 돌아갑니다. 긁는 소리, 쿵, 긁는 소리, 쿵. 이것은 1793년의 진보의 소리, 문제가 해결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손잡이를 돌리고 있던 남자는 예일대 졸업생이자 북부 출신으로 조지아 농장을 방문 중이던 엘리 휘튼이었습니다. 그는 외부인이었고 가정교사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등골 빠지는 노동만 보던 곳에서 시스템과 해결책을 보았던 발명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그는 가장 큰 문제, 즉 목화를 보았습니다. 솜털 같은 하얀 목화 열매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가치 있는 섬유는 끈적하고 질긴 녹색 씨앗 덩어리에 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것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일하며 손가락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단 1파운드의 깨끗한 목화밖에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업을 질식시키는 병목 현상이었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노예 제도 자체가 비효율성이라는 무게 아래 서서히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 휘트니는 이 느리고 고통스러운 작업을 지켜보았고 며칠 만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기계를 스케치했습니다. 상자, 손잡이, 그리고 갈고리로 덮인 드럼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었습니다. 드럼이 날목화를 고운 망스크린을 통해 끌어당기고 섬유는 미끄러져 통과하는 반면 너무 커서 통과하지 못하는 씨앗은 긁혀 떨어져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날목화 한 줌을 나무 톱니에 넣고 손잡이를 돌리자 기계는 윙윙거리며 작동했습니다. 몇 분 만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청소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목화 섬유 더미가 생산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기계 하나가 50명의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사람 특유의 실용성과 낙관주의를 가진 휘트니는 자신의 발명품을 위대한 해방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엔진, 즉 줄여서 긴 이 목화 청소의 고된 노동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노예에 대한 필요성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계가 노동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이 무엇을 풀어놓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외딴 지역에 목화 진의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농장주들이 이 기계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손잡이가 돌아가고 씨앗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력 사용을 줄일 방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쇠를 보았습니다. 광대하고 비옥한 남부 내륙의 땅을 열 수 있는 열쇠, 그들의 밭을 하얀 금의 샘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를요. 진은 청소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절실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제 농장주의 부를 제한하는 유일한 요소는 밭에 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는 일손의 수였습니다. 농장주들은 진을 노예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각 노예를 무한히 더 수익성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휘트니와 그의 사업 파트너는 재빨리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진을 만들고 농장주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너무 간단했고 너무 효과적이었으며 너무 쉽게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곧 남부 전역의 농장과 작은 마을의 대장장이들이 그들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조품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로 부자가 되겠다는 휘트니의 꿈은 끝없는 비싼 소송의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계는 그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에 엄청난 힘의 엔진을 주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그가 의도하지 않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휘트니의 발명은 천재적인 작품이었지만 그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만족할 줄 모르는 끔찍한 식욕을 가진 경제적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뻥 소리가 납니다. 찰스턴의 높은 식당 천장에 울려 퍼지고 이어 크리스탈 잔의 샴페인이 부드럽게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볍고 부담 없는 웃음소리가 커집니다. 고급 양모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잔을 들어 올립니다. 술과 성공으로 얼굴이 붉어진 한 농장주가 건배를 위해 일어섭니다. 그의 땅은 한때 담배 농사로 겨우 이윤을 냈지만 이제 그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공기는 시가 연기와 구운 고기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촉발한 경제적 빅뱅, 즉 폭발의 소리였습니다. 남부는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농업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솜털 같은 하얀 섬유를 기반으로 한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주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제국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찰스턴에서 샴페인이 넘쳐 흘렀지만 엘리 휘트니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건조한 법률 서류가 바스락거리고 변호사의 펜이 꾸준히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특허는 쓸모없는 양피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발명품은 조지아에서 미시시피까지 모든 오지 대장간과 철공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부에 상상할 수 없는 불을 여는 열쇠를 쥐어주었지만 그들은 그를 그 보물 창고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 기계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수익성이 좋아서 소송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제의 엔진을 만들었지만 그 이익을 공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창조물이 한 국가의 영혼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화는 잔인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목화로 인한 부의 약속은 서쪽으로 향하는 인간의 대이동을 촉발했습니다. 옛 남부의 소리, 현관, 그네의 느린 삐걱거림은 도끼질 소리에 묻혔습니다. 1000년 동안 서 있던 숲은 몇 달 만에 쓰러졌습니다. 땅 투기꾼들은 엘라베마와 미시시피가 될 지역으로 몰려들어 광대한 천여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덤불을 태우고 끝없이 기하학적인 줄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 목화 왕을 위한 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미시시피나 엘라베마에서 개간된 모든 새로운 목화밭은 그것을 경작할 새로운 인력의 투입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요는 열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의 소유지에 만족했던 농장주들은 이제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땅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예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부 경제 전체가 이 단일 작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상인, 해운회사 모두 그들의 운명을 목화 붐에 걸었습니다.
이 기계는 경제적 중독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도취적이었지만 곧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목화, 그리고 항상 더 많은 노동력이요. 200년 이상 동안 그 노동력의 원천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들이었습니다. 농업 기계를 먹여 살리는 끊임없이 끔찍한 인간 파이프라인이었죠. 그러나 정치적 기류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방 법안이 다가오고 있었고 국제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하는 확실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남부 경제는 이제 목화에 중독되었고 목화는 노예 노동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나 1808년 연방정부는 주요 공급망을 끊으려 했고 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묵직한 나무 망치가 참나무 토막을 내리칩니다. 그 소리는 결정적이고 날카로운 균열음을 내며 미국 의회 의사당에 울려 퍼집니다. 이어진 침묵을 뚫고 서기장의 목소리가 맑고 침착하게 들립니다. 노예 수입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날짜는 1807년 3월 2일입니다. 법은 18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의사당 안에서 사람들은 서서 악수를 나눕니다. 버몬트 출신의 정치인, 열렬한 노예 폐지론자는 의로운 승리의 벅찬 감정을 느낍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를 위해 싸웠고 중간 항로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 즉 사슬, 오물, 질병, 배의 어두운 선창에서 사라진 수백만 명의 생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연설을 해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법은 도덕적 정화이자 국제 노예 무역의 심장을 꿰뚫는 말뚝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마침내 입장을 정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그는 역사가 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 다른 메커니즘의 삐걱거리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수백 마일 남쪽에서 버지니아의 담배 농장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도덕적 승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회계 장부에 펜이 미친 듯이 긁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화붐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부의 새로운 영토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는 비명과 같고 연방정부는 방금 그 공급을 중단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예 인구를 내다보며 그가 하는 계산은 차갑고 간단하며 끔찍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려 하고 공급은 끊기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이 법은 종말이었지만 이 농장주와 그와 같은 수천 명에게는 사업 기회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선은 멈출 것이지만 인간 생명의 무역은 이제 내륙으로 이동할 참이었습니다. 이 법은 인간 시장에 즉각적인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지령 전에는 노예 농장 일꾼 한 명의 가격이 $300 정도였지만 몇 년 안에 그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숙련된 대장장이나 목수는 거의 $2,000에 달했습니다. 이미 미국 국경 안에 갇혀있던 인간들은 이제 유한한 자원이 되었고 그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치솟았습니다. 속박당한 모든 남자, 여자, 아이는 더욱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항상 잔인했던 노예주들은 이제 자신의 자본을 지키는 꼼꼼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던 노예의 가치는 즉시 2배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계산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와 같은 오래된 주들에서 노예 제도의 목적 자체를 변형시켰습니다. 그들의 토양은 담배 농사로 인해 황폐해지고 있었고 딥사우스의 광대하고 비옥한 목화밭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화 왕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교 노예 인구였습니다. 이전에는 농장주의 부가 노예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작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화나 담배만큼이나 가치 있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그 상품은 다음 세대의 노예 자녀들이었고 모든 노예 여성의 자궁은 막대한 이윤의 잠재적 원천이 되었습니다. 초점은 수입에서 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장 장부의 언어는 가축 경매장의 언어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주들은 출산 주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말들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세심함으로 아이들의 생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보상, 추가 음식, 새 옷을 제공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들은 처벌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체계적으로 해체하여 남편을 아내에게서 떨어뜨려 팔았지만 가장 아이를 잘 낳을 노예 여성들을 남겨두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노예 여성은 더 많은 자산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본 자산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공장이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그 생산품이었습니다. 1808년 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 정치인들은 도덕적 독을 억누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독이 새롭고 자생적인 형태로 변이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법은 정문을 닫았지만 새로운 종류의 지옥으로 향하는 뒷문을 열어준 격이었습니다.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직접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것이죠. 감정 없이 담담한 목소리는 마치 재고 목록을 읊는 사람 같았습니다. 메마른 펜소리가 각 관찰에 뒤따릅니다. 여자아이, 16세, 골반 좋음, 치아 튼튼함, 번식에 적합함. 수세대에 걸쳐 담배 가격을 걱정했던 버지니아 대저택의 먼지 낀 공기 속에 그 말들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상인이었고 그의 장부는 농작물이 아닌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메마른 이 집 주인은 그 평가를 듣습니다. 밖에서는 덜컹거리는 창문이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없는 얇고 메마른 땅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는 한때 파종과 수학의 리듬으로 한 해를 측정했지만 이제는 다른 달력으로 그 시간을 셉니다. 노예 막사에서 갓난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어린 소녀들을 주시하는데 집안일이나 밭에서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여인이 되는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새롭고 끔찍한 산수를 깨달았습니다. 발밑에 고갈된 땅은 더 이상 불을 생산할 수 없지만 자신이 소유한 사람들의 몸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북부남부주들의 잔혹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들은 새로운 국내 노예 매매 산업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 농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며 마치 농업 용어 같았습니다. 노예주들은 자신들의 인간 재산을 가축처럼 언급했습니다. 강제 출산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물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번식력을 다른 무엇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지와 장부에는 목장주가 자신의 솥대를 관리하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혈통과 혈족이 기록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팔아서 돈이 되는 황금 작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괴한 패러디로 변질시켰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로 이루어진 굳건한 가족 단위는 오히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판매를 더 어렵게 만들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감정적 유대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비효율적인 묶음 상품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가치는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닌 그녀의 개별적인 번식 잠재력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노예주들은 시장의 차가운 논리를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부채였던 것입니다. 홀로 팔린 비옥한 젊은 여성이 훨씬 더 나은 투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자행했습니다. 남편들은 남부로 팔려나가고 아내들은 버지니아에 남겨졌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이들은 당장 작은 이득이라도 볼 수 있을 만큼 자랄 때까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되는 것은 바로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식력이 가장 왕성한 나이에 검사를 받고 평가되어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의 거대한 새 농장으로 팔려갔습니다. 버지니아 농장주의 주요 수출품은 더 이상 헛간에서 건조한 잎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예 막사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의 부의 소리는 더 이상 담배,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인의 동전 지갑이 짤랑거리는 소리와
영원히 팔려간 자식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옛 노예주들의 경제 전체가 이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상품으로 만들려면 먼저 그 사람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리치몬드 같은 도시에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한 특별한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그 공장 문소리는 한 세상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늪지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그곳을 악마의 반 에이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로버트 럼프킨이라는 남자의 본거지였으며 그의 사업은 바로 인간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럼프킨의 감옥은 단순한 수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국내 노예 무역의 중심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사람으로 도착하여 상품으로 가공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태어난 버지니아 영지에서 곧바로 끌려와 작고 겁에 질린 무리를 지어 문을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잉크 묻은 손가락의 서기가 이름을 받아 적었지만 그것은 손목의 꼬리표나 장부의 숫자로 대체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고번호 74번이, 딸은 75번이 되는 시기였죠. 그 차가운 종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름은 숫자로, 가족은 이윤을 위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옥 자체는 공포의 집합체였습니다. 그곳에는 노예 울이라고 불리는 구금장이 있었는데 수십 명이 작고 창문 없는 벽돌 건물에 갇혀 맨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공기는 두려움과 질병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남자의 가치를 논하고 여자의 몸을 무정한 손으로 검사하는 높은 단상이 있는 경매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삭이던 다른 방, 바로 파괴의 방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고에는 럼프킨이 채찍 기둥, 쇠사슬,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으스러뜨리는 나사식 고문 장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떤 저항의 기미나 반항의 조짐이라도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산된 폭력으로 응수되었습니다. 로버트 럼프킨은 이 잔혹한 산업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의미의 난폭한 가학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업가였을 뿐입니다. 그는 리치몬드 신문에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며 들르는 상인들에게 안전한 숙소를 약속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비용과 판매 수수료를 받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징계하는 데에는 추가 요금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안락한 벽돌집을 그 건물 바로 옆에 지었는데 저녁 식사 중에도 채찍질 기둥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그저 자신의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럼프킨은 인간의 고통을 단순한 물류와 회계의 문제로 취급했습니다. 진흙탕 마당에 어린아이를 안고 서 있는 한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평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들을 옛 주인에게서 사들인 상인은 이제 럼프킨의 대리인들과 그들의 운명을 협상합니다. 남편은 강하고 훌륭한 바틸꾼이라 면화재배 지역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것입니다. 아내는 젊고 이미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았으니 루이지애나 설탕 농장의 귀중한 번식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너무 어려서 일할 수 없고 먼 남부로의 여정에 자원만 소모할 뿐입니다. 이 차가운 경제 논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족은 해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두 명의 경비원이 앞으로 나서 한 명은 남편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아내를 잡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강제로 떨어집니다. 순수한 고통의 날것, 그대로의 짐승 같은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비원과 상인들이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테네시로 향하는 노예 사슬 행렬에 합류할 다른 남자들이 있는 우리로 끌려갑니다. 여자는 개별적으로 팔릴 다른 여성들로 가득 찬 다른 건물로 밀쳐집니다. 그녀의 아이는 푼돈의 지역에서 팔리거나 나중에 더 가치 있게 팔릴 수 있을 때까지 따로 격리됩니다. 그들은 진흙탕 마당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쇠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마지막 필사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럼프킨의 사업 모델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내 노예 무역의 엔진이었습니다. 럼프킨의 손에 팔려 산산조각난 사람들에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고 잔혹한 남부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들리는 소리는 낮고 금속성으로 찰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된 불협화음의 리듬은 이내 규칙적이고 강렬한 박자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이 쇠부티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노예사슬 행렬이 결성되는 소리였습니다.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목과 손목에 쇠사슬로 묶인 채 길게 한 줄로 줄지어 몰려갔습니다. 여성들과 나이가 더 든 아이들은 굵은 밧줄로 서로 묶인 채 옆에서 걸었습니다. 말을 탄 상인들은 줄을 따라 이동하며 날카롭고 쉰 목소리로 가축을 세듯 머릿수를 세었습니다. 줄에 선 한 남자가 그 으름 묻은 감옥 벽돌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봅니다. 그는 아침의 일상을 침묵하며 암울하게 지켜보는 모인 군중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는 이 낯선 사람들 속에서 아내, 아이, 형제 등 아는 얼굴을 찾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가졌던 삶, 그가 사랑했던 가족은 그 벽 안에서 이미 지워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앞길 뿐이었습니다. 채찍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릅니다. 살을 때리지 않고 마치 출발 신호처럼 울립니다. 긴 행렬이 앞으로 꿈틀거리며 움직입니다. 먼지 낀 길 위로 발들이 질질 끌리고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는 끊임없이 귀를 긁는 배경음악이 됩니다. 이 인간 사슬은 버지니아에서 테네시까지, 메릴랜드에서 미시시피까지 수백 마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었고 매일 뜨는 해는 어제보다 더 낯선 풍경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정은 피로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양은 내리쬐고 수많은 발이 일으킨 먼지는 폐를 채우고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물은 귀했고 음식은 옥수수 가루와 돼지고기 소량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행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은 잔혹한 효율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채찍은 이번에는 축축하고 역겨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이내 빠르게 억눌렸습니다. 행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일정이 있었고 그들의 이유는 상품을 제때 시장에 전달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지연이나 약점도 이윤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때때로 길가에 버려져 죽게 되었고 그들의 족쇄는 그저 풀렸을 뿐 행렬은 그들을 남겨둔 채 계속 나아갔으며 빈자리는 빠르게 메워졌습니다. 슬퍼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발걸음, 그 다음 발걸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과 정체성까지 앗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이동식 공장이자 파괴의 우리에서 시작된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밤은 거의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장 경비원의 감시 아래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딱딱한 땅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때의 소리는 달랐습니다.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 대신 조용한 흐느낌, 속삭이는 기도, 그리고 부상자들의 낮은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꺼지기를 거부하는 인간성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면 금속성 리듬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행진, 태양, 그리고 먼지. 이것이 바로 제2의 중간 항해였습니다. 그것은 배의 선창에서 대양을 건너는 여정이 아니라 한 국가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육로 이동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약 100만 명의 노예들이 이런 방식으로 북부 남부에서 남부 심장부로 이동했다고 추정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이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면화 왕국의 연료였고 이것이 그들을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몇 주간 길을 걸은 후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의 붉은 진흙은 삼각주의 검고 늪지 같은 흙으로 변했습니다. 공기는 습기로 짙고 무거워졌습니다. 낯선 나무에서는 기이한 새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노예사슬 행렬의 남녀들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포는 목을 짓누르는 쇠부티처럼 물리적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의 끝은 남부 심장부의 면화 농장이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너무 커서 생명 그 자체를 소모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소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슬픈 콧노래이며 여명전의 칠흑 같은 오두막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흑인 영가, 즉 억압적인 아침 공기에 짜인 한 줄기 멜로디입니다. 숨막히는 습기 속에서 이것은 유일한 평화의 순간입니다. 하루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에 훔쳐낸 순간이죠. 그때 다른 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고둥 껍데기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소리나 쇠종의 잔혹한 울림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지 인사가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입니다. 오두막에서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흰 점이 박힌 끝없는 푸른 식물 행렬로 향하죠. 보이지 않을 때부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진 지 한참 후에야 끝납니다. 희미한 회색빛 속에서 일이 시작됩니다. 목화 꼬투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나무 조각으로 된 껍질에 쌓여 보호됩니다. 섬유를 따는 것은 살을 찢는 일입니다. 손가락은 작은 상처, 오래된 흉터, 그리고 솟아나는 피로 가득한 풍경입니다. 고통은 무디고 꾸준한 통증이 되어 일의 리듬의 일부가 됩니다. 각 사람은 걸음마다 무거워지는 긴 캔버스 자루를 끌고 그 끈은 어깨에 살이 패는 홈을 만듭니다. 태양은 그들의 시계였고 감독관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주위를 돕니다. 고요하고 위협적인 존재죠. 그의 침묵은 고함보다 더 나쁩니다. 그것은 그가 지켜보고 계산하고 속도가 늦어지는 어떤 징후라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나뭇잎의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와 자루에 목화가 채워지는 둔탁한 소리뿐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고 게으름으로 채찍질 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늘의 무자비한 하얀 원반처럼 땀이 흘러내려 손에 상처를 따갑게 하고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인해 등은 비명을 지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손에 옥수수빵 한 조각을 움켜쥐고 서서 먹으며 표주박에 담긴 미지근한 물 한 모금으로 그것을 삼킵니다. 일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먼지가 하늘의 보랏빛으로 번지기 시작할 때 종이 다시 울립니다. 그러나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은 100파운드가 넘는 무거운 자루를 중앙 저울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지쳐 침묵하며 떨면서 줄을 서고 싸늘한 공기 속에서 각자의 두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감독관이나 주인 자신이 장부를 손에 들고 무게를 재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자루를 갈고리에 올립니다. 저울의 바늘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당량을 채웠다면 몇 시간의 지친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단 1파운드라도 부족하다면 처벌은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살을 때리는 채찍 소리는 그날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할당량을 채운 사람들에게도 밤은 거의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옥수수 가루로 된 보잘것없는 식사가 거의 암흑 속에서 먹어집니다. 얇은 깔개에 쓰러지기 전 상처를 돌보고 먼지를 씻어낼 시간은 간신히 있습니다. 잠은 해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육체적 소진에 얕고 꿈없는 상태입니다. 몸은 아프고 정신은 멍합니다. 이 엄청난 피로는 어떤 쇠사슬이나 채찍만큼이나 강력한 도구입니다. 싸울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지치도록 사람을 내버려 두기 위해 고안된 피로로 지어진 우리입니다. 휴식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체력으로 움직이고 두려움으로 윤활된 목화 왕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북부 방직 공장과 영국행 선박을 채운 모든 목화 꼬투리는 피 흘리는 손에 의해 부서지는 등에 붙어 따졌습니다. 이 노동의 순환은 절대적이었고 고된 날들이 계속될수록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밭의 육체적 피로는 공포의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노예 여성들에게는 주인 자신의 집 안에서 완전히 다르고 더 은밀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뭉툭하고 불분명합니다.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나무와 석고층을 통해 걸러져 들립니다. 아래층 마룻바닥에서 남자의 화난 부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다 더 가까이에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몇천 인치 떨어진 어둠 속에서 쥐가 미친 듯이 긁어대는 건조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해리엇 제이콥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길이가 9피트, 폭이 7피트였고 가장 높은 곳도 겨우 3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고 숨막히는 기어가는 공간은 그녀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은신처였습니다. 7년 동안 이곳이 그녀의 우주였습니다. 해리엇 제이콥스는 바티를 하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노동이 아닌 그녀의 몸을 원했습니다. 그는 끈질기고 숨막히는 집착으로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는 위협을 속삭이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을 꺾고 그녀를 자신의 침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테러를 벌였습니다.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저항은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물리적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숨막힐 듯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유 흑인 여성인 할머니와 협력하여 할머니 집의 창고 위 작고 통풍이 안 되는 공간에 숨었습니다. 여름의 열기는 오븐 같았고 그녀의 폐에서 공기를 모두 구워내는 듯했습니다. 겨울 추위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설 수 없었고 겨우 똑바로 앉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판자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을 통해 세상을 엿보며 옆으로 누워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작은 틈을 통해 그녀는 자신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노는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만큼 가까이에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들었지만 그들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이 공포의 외줄타기였습니다. 작은 기침 하나, 미세한 움직임도 그녀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층 마룻바닥의 작은 삐걱거림도 그녀에게 순수한 공황 상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주인이 집을 방문할 때면 그의 목소리가 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그 소리는 그녀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은신처 바로 몇 피트 아래에 앉아 그녀를 찾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녀를 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겨우 숨만 쉬며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기 감금은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 비좁고 어두운 좁고 공간에서 그녀는 그가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는 복종이라는 영혼의 죽음 대신 이 육체적 고통을 택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그 다락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절박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온 체제에 맞선 한 여성으로서 음식 부스러기와 엄청난 의지력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남부 전역에서는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다른 형태의 저항이 공개적인 유혈 전쟁으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에는 그 소리가 몇 마일 떨어진 곳까지 들려옵니다.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짖어대는 개의 울음소리입니다. 그 뒤를 이어 더 깊은 소리가 들립니다. 땅을 뒤흔드는 리드미컬한 천둥소리,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 이것이 노예 순찰대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미국 남부라는 야외 감옥의 집행자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농부이자 감독관이었지만 밤에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총과 채찍으로 무장한 채 그들은 통행증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찾아 도로, 늪, 숲을 순찰했습니다. 그들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모든 흑인, 자유인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멈춰 세우고 신문하고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시스템의 최전선 방어선이었고 진정한 탈출은 없다는 끊임없이 위협적인 상기였습니다. 풍경 그 자체가 노예들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망 노예 현상 수배 전단지가 나무와 술집 문에 못 박혔고 그 조악한 그림들은 사람의 얼굴을 공개적인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붙잡힌 일부는 무겁고 잔혹한 소의 목걸이를 강제로 착용해야 했고 종종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알리는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부드러운 짤랑거리는 소리는 그들의 체포와 처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고 절대적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끊임없는 공포 상태를 조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항상 존재하는 테러는 영혼을 짓밟고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림자를 위협으로 모든 이웃을 잠재적 밀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전에 숨막히는 담요였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에게는 두려움이 신성하고 의로운 분노로 대체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트 터너였습니다. 그는 노동에 지쳐 부서진 바틸꾼이 아니라 숙련된 목수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읽고 쓸 줄 알았는데 이는 희귀하고 위험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복종의 도구가 아니라 예언, 정의, 신의 보응의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보는 곳에서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는 밭의 옥수수 줄기에서 핏방울을 보았습니다. 그는 숲의 나무짚에서 상형문자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는 더 명확한 징조, 직접적인 명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1871년 2월, 그는 그 징조를 얻었습니다. 태양 자체가 일식으로 하늘에서 가려졌습니다. 주인에게는 그것이 신기한 일이었지만 네트 터너에게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그는 숲에서 소수의 신뢰하는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탈출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주들의 종교를 자신의 정당화로 삼아 그들의 성경을 칼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를 온순하게 만들 의도였던 그의 신앙은 대신 미국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노예 반란 중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던 공포는 이제 묵시록적인 힘으로 그의 억압자들에게 되돌려질 참이었습니다. 터너의 반란은 잔혹하고 폭력적인 폭발이었고 그만큼 잔혹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미묘하고 광범위하며 독창적인 형태의 저항이 매일 밭에서 조용히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사이프러스 늪에서 낮은 속삭임으로 시작되며 귀뚜라미 소리에 거의 묻혀버립니다. 하나의 사람 목소리, 이어서 두 개, 그러다 작은 합창단이 두껍고 어두운 공기 속으로 조용히 노래합니다. 뭉툭하고 공중에 실려 퍼지는 멜로디는 순찰을 도는 먼 곳의 감독관에게는 단순한 찬송가, 밤하늘에 바치는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장려하는 단순한 신앙의 증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된 청중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갈대 속에 숨어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단어들은 생명을 구하는 지시사항입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노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개들의 냄새를 숨기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 가을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감독관에게는 그저 노래였을 뿐이지만 탈출자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이것이 흑인 영가의 천재성이었습니다. 대놓고 숨겨진 비밀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밭과 숲을 가로질러 공개적으로 송출되는 병렬 통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성경적 자유, 모세가 백성을 속박에서 이끄는 이야기를 말했는데 이는 주인이 용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사 속에는 실용적인 암호화된 메시지가 짜여 있었습니다. Steal Away라는 노래는 그날 밤 도망을 계획할 비밀 모임으로의 조용한 부름이었습니다. 가사는 종교적 황홀경을 묘사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주인들은 종교적 헌신을 들었지만 노예들은 음모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멜로디로 싸운 전쟁이자 공기 그 자체에 실려 퍼진 반란이었습니다. 이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Follow the Drinking Gourd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된 하루의 노동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였습니다. 마시는 표주박, Drinking Gourd은 북두칠성 별자리였습니다. 그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북쪽으로 따라가되 북극성을 시야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절은 랜드마크였고 죽은 나무, 강구비, 그리고 메추라기 소리로 위장한 안전가옥을 묘사하는 보이지 않는 철도의 이정표였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비밀 지식, 해방의 민속 천문학이었습니다. 기억과 노래 속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결코 압수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지도였습니다. 노래와 별빛이 뒤얽힌 이 비밀스러운 전쟁에는 한 명의 장군, 곧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의 인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죠. 사람들은 그녀를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해리엇 터브먼이었죠. 어릴 적 잔인한 감독관이 무거운 소의 추를 던졌고 그 추는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부상으로 그녀는 평생 잠을 자는 동안 발작을 일으키거나 생생한 예언적인 환영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이것이 신의 메시지이자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은 노예 신세를 면했지만 가족과 동족이 여전히 족쇄에 묶여있는 한 자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끌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자유를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노예제가 만연한 지역의 한복판으로 19번이나 직접 침투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치밀한 계획, 엄격한 규율, 그리고 엄청난 담력의 걸작들이었어요. 오직 밤에만 움직였고 별들과 숲과 늪으로 이루어진 험난한 지형에 대한 깊고 직관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암호화된 새소리나 영가 흑인 영가에서 따온 속삭이는 구절로 동행자들과 소통했어요. 어둠 속에서 불린 특정 음표는 안전하다거나 엎드려라, 앞에 위험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었죠. 그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권총을 들고 다니며 그것이 두 종류의 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그들을 사냥하는 노예 사냥꾼들과 겁을 먹고 돌아가겠다고 위협하는 일행 중 누구든 말이죠. 뒤돌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항복하거나 붙잡히는 것은 전체 네트워크를 위태롭게 하고 비밀 경로와 안전 가옥을 운영하는 용감한 사람들을 노출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용기는 전설적이었습니다. 남부 전역에는 그녀를 잡으면 엄청난 보상을 주겠다는 현상금 포스터가 나붙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유령이자 소문이었고 노예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였죠. 그리고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19번의 임무에서 수천 마일에 달하는 적대적인 영토를 가로지르며 해리엇 터브먼은 단 한 명의 동행자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노예 순찰대, 모든 현상금 사냥꾼, 그녀를 추격하는 모든 블러드하운드를 따돌렸죠. 그녀는 불굴의 저항 정신 그 자체였고 인간 정신이 장부에 기록되거나 감옥에서 부서질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그 어떤 사슬보다 강력한 자연의 힘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렇듯 부서지지 않는 저항의 정신, 자유를 위한 이 눈부신 투쟁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번식 농장 제도와 같은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의 인간적인 대가, 다이지아를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